오늘은 165페이지 IBM의 MRP 시스템. 거기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화이트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지금까지 생산관리 시스템에서 컴퓨터를 사용해서 효과를 하나도 못 봤는데 마지막으로 MRP에서 효과를 봤다 이렇게 쓰여 있죠. 그 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MRP라고 하는 거는 두 개가 있어. MRP1이 있고 MRP2가 있는데 MRP1은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MRP2는 Manufacturing Resource Planning. 그러니까 MRP1은 자재 관리라는 뜻이고 말하면은 그 MRP2는 제조 요소 관리라는 뜻이고 요새 이제 이거보다 더 큰 게 뭐가 나왔냐면은 ERP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이거는 공장뿐만 아니라 전체 회사. 그래서 이제 ERP 하면은 그냥 너희들이 전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산 ERP. 그래서 MRP1, MRP2, ERP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전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요거 좀 고치라고 하니까 안 고쳤네. 이게 또 여기 걸리잖아. 요게. 이 공장 관리하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재료하고 설비하고 사람의 이제 관리. 그래서 재료를 관리하는 걸 자재 관리, 설비를 관리하는 걸 설비 관리, 사람 관리하는 걸 이제 노무 관리라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공장 관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은 이 재료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자재 관리, MRP. 그래서 이제 20세기의 최고의 발명품 하면은 이제 컴퓨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컴퓨터를 컴퓨터스럽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MRP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MRP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겠지만 너희들이 되게 이제 표준화된 걸 하면은 기업의 제조 원가가 100원이다 그러면은 재료비가 되게 얼마쯤 들어가냐? 한 70원. 재료비가 한 70원 정도. 인건비가 이제 한 10%.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이제 20%야.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은 구매비를 1% 절감하는 것을 똑같은 데서 얻으려고 하면은 일반 관리비는 4.3배, 말하면 재고 투자는 10배, 이제 종업원 수는 마이너스 6.7배 이런 식의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그 회사에서 원가 절감한다면 제일 빠른 선택이 뭐라고? 재료비를 줄이는 거야. 그런데 이제 너희들 알겠지만 재료비는 너희들이 왜 이렇게 컴퓨터 같은 걸 사보면 어때요? 100만 원짜리 컴퓨터 10,000원 깎는 거는 어디서나 가는 거잖아. 그죠? 10,000원 정도 깎는 이게 1%잖아. 그런데 그거를 사람 수를 줄이려면은 6.7%를 줄여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다? 자재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나라에 자재 관리를 가르치는 동네가 아무 데도 없어. 어디서 자재 관리 가르칠 것 같냐? 경영학과? 아니야. 산업공학과? 아니야. 그런데 회사에서는 제일 중요한 일을 해.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만일 이제 컨설팅을 한다면 어디를 해야 돼? 자재 관리 쪽을 하는 게 좋아. 왜냐하면 자재 관리 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자재 관리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제 어쨌든 그래서 너희들이 한번 이렇게 자재 관리 쪽을 제대로 배우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재 관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장 큰 포인트가 뭐냐? 이제 포인트가 뭐냐? 자재 관리의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자재 관리의 포인트는 뭐냐면 자재를 우리가 이제 한 서너 가지로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느냐?
첫째는 뭐냐? 의상으로 사. 의상으로 사. 의상으로 사. 그런데 이제 회사 같은 데 가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너희들이 이제 정확한 뭐 학술 용어는 아닌데 현찰 박치기라는 얘기 들어봤지? 어? 현찰 박치기. 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컴퓨터를 사러 갔는데 뭐라고? 카드로 안 하고 현찰로 내면은 얼마나 깎아주든 5%는 깎아주지, 그죠? 잘 사면 10%도 깎아주잖아. 10%도 깎아주잖아. 그래서 이제 이 현찰의 위력을 알자 그러는데 너희들이 오늘 숙제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금강재화나 그 외 에스콰이어나 이런 구두 있지? 구두 상품권이 얼마나 가는지 한번 찾아봐. 알았어?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구두 상품권 얼마면 살 것 같냐? 어? 5만 원 정도면 사. 그러니까 너희들이 백화점에 가서 금강재화에 가서 현찰로 구두 사는 놈은 이거는 바보야, 바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상품권을 10만 원짜리를 5만 원 주고 사. 그러고 난 다음에 금강재 세일할 때 가서 70% 세일에 사. 그럼 얼마에 사는 거냐? 10만 원짜리 구두를 3만 5천 원에 사는 거야. 알았어요? 산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와 있잖아. 여기 보면은 엘칸토 구두 상품권 8만 원짜리가 얼마에 판다고? 5만 2천 원. 10만 원권은 6만 원. 금강재화는 좀 비싸서 7만 5천 원. 뭐 이런 식으로 그 너희들이 거기 들어가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그 상품권 판매하는 데가 있어. 이 금강재화 같은 데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예를 들자면은 롯데백화점에 가서 현찰 내면 안 돼.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사면은 10만 원짜리 얼마쯤 살 것 같냐? 9만 5천 원. 이 정도. 이제 롯데 같은 데는 세니까 9만 5천 원. 그러니까 5천 원은 싸게 사. 그래갖고 그걸 사서 가서 그걸로 사고 하면 돼.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이 현찰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 구매 같은 데서 이제 우리는 그 구매를 할 때 통상적으로 의상으로 많이 사는데 의상으로 사면 그만큼 뭐 어떻다는 얘기야? 비싸게 산다는 거야. 알았니? 비싸게 사는 거야. 요놈아, 너 여학생 사귀냐? 어떤 애는 사귀면 안 돼? 첫째, 사귀어서 안 되는 애. 첫째, 깡통 계좌 하는 애. 깡통은 안 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왜 그 이렇게 마이너스 내서 이렇게 뭐 사는 애들 있잖아. 그거 안 돼. 알았니? 그다음에 이제 제일 해서는 안 되는 애가 누구야? 롯데백화점 VIP 고객. 만 원이라도 넘으면 이제 망하는 거야. VIP 고객이 되려면 1년에 얼마치는 팔아줘야 돼? 한 1억 원 팔아야 VVIP 고객이 되지. 그게 VIP 고객 되면은 롯데백화점 가서 차 세워놓으면 와서 발레 파킹 해주고 하는. 그게 왜 그저 너희들 롯데백화점에 가면은 그 여자들 발레 파킹 시키는 여자들 있지. 그게 이제 남자들 그냥 골장 가는 거야. 어쨌든 뭐 그건 농담이고 가보자. MRP라는 건 뭐냐? MRP라는 건 뭐냐? MRP라는 건 뭐냐? 근데 이제 MRP가 뭔지를 알려면 너희들이 EOQ를 알아야 돼. EOQ. EOQ라는 것은 뭐냐면은 Economic Order Quantity야. Economic Order Quantity. 에코노믹 오더 퀀티티. 경제적 주문량. 자, 물건을 살 때 한꺼번에 그냥 엄청나게 많이 사. 그러면 두고 쓰다 보면은 무슨 비용이 들어가냐? 재고 비용이 들어가겠죠. 맞으면 쓰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엄마들 보면은 이제 살림 잘하는 엄마와 못하는 엄마의 차이가 있어요. 너네 이제 엄마들 보면은 마늘이 어느 때 싸냐?
마늘 수확기에서 하잖아. 한 5월 달이나 이때 마늘이 싸잖아. 그러면 그때 가서 막 마늘을 한 뭐 맞아 한 1000개나 막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갖고 저기 이제 두고 써. 싸보면 반은 썩지. 그잖아. 싸보면 반은 썩잖아. 그런데 이제 또 그걸 갖다 어떻게 해 또. 마늘 하나씩 두 개씩 달랑달랑 가서 시장에 가서 사면 너무 비싸지. 그러니까 이거의 트레이드오프야. 산업공학이라는 건 항상 뭐가 있냐면은 하나가 좋아지면 하나가 나빠진다고.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제 이 주문 양에 따라서 주문 비용은 줄어드는 대신에 뭐가 늘어? 재고 유지 비용이 늘어나. 그래서 항상 산업공학은 어디서 존재하냐면은 이 트레이드오프 관계에서 존재해요. 이게 말하자면 하나는 좋아지고 하나는 나빠지고 뭐 이런 중. 그랬을 때 요 두 개를 합친 이 포인트는 대개 요거하고 요것이 만나는 점에서 대개 결정이 나요. 그때 이 Q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에코노믹 오더 퀀티티다 이렇게 얘기. 알겠죠? 경제적 발주량이다. 경제적 발주량이다. 오더 퀀티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고관리 기법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법이 이게 이제 1928년인가 나왔는데 산업공학의 최초의 모델이야. 알았니? 맞아면 그 수학적 모델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EOQ 모델이 이제 산업공학의 최초의 모델이고, 그 다음에 1951년에 제너럴 일렉트릭의 자재 부장했던 디키라고 하는 사람이 뭐를 했느냐 하면은 ABC 분석을 했어요. ABC 분석. ABC 분석은 어떻게 했냐면은 자재가 있으면 이제 근데 이제 이 ABC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사람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1897년에 그 노마의 파레토라는 사람이 이태리 사람인데 이렇게 해봤더니 노마의 시민의 20%가 전세 80%의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 알겠죠? 이게 유명한 뭐야? 20대 80론. 이것을 제일 누가 먼저 주장했어요? 파레토가 제일 먼저 주장을 했어요. 그것을 로렌츠라는 사람이 이걸 갖다가 소득 수준의 이제 그래프로 그래서 이제 요 그래프를 로렌츠 곡선이라고 그러는데 1951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구? 주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이제 분량도 보니까 분량 원인의 뭐가 20%가 전체 분량의 몇 프로를 내더라? 80%를 내더라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1958년에 누가 그 디키라는 사람이 자재 관리도 보니까 그 몇 개 아이템이 20% 아이템이 전체 물량의 몇 프로를 차지하더라? 80%를 차지하더라.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두 개로 나누지를 않고 세 개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은 수량하고 금액으로 보면은 A라고 하는 물건은 수량으로는 5%인데 전체적으로는 70%를 차지하더라. B라는 물건은 전체적으로는 25%인데 가격으로는 25%를 차지하더라. C급은 전체적으로는 물량은 70%인데 금액적으로는 5%밖에 안 되더라. 이렇게 해서 ABC 분석이라는 걸 했어요. 자, 그러면 사장은 뭐에만 관심을 쓰면 될까? A급 자재. 그러면 전체 자재 관리를 몇 프로 하는 꼴이야? 70%. 부장은 몇 프로? 25%. 그러면 몇 프로 관리하는 거야? 25%. 쫄자는 70%를 관리하는데 금액으로는 몇 프로밖에 안 돼? 5%밖에 안 돼. 이것이 디키의 뭐라고? ABC 분석이라 그래. ABC 분석.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결혼을 하지 않냐? 결혼하면은 뭐를 해야 되냐면 어떤 일에 대해서 ABC 분석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A급은 누가 결정해? 남편이. 그다음에 C급은 마누라 독단적으로 네 멋대로 하라고 해야 돼.
알겠죠? 그래야지 일일이 남편이 다 간섭하면 이제 그냥 그런 게 트러블이 나는 거야. 요 녀석아, 부부싸움은 어떻게 해야 안 하냐? 부부싸움을 안 하는 방법. 안 부딪히면 안 해. 알겠지? 부딪히면 하잖아. 그러니까 부딪힐 일을 안 만들어야 돼.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야, 저 여자보고 네가 알아서 냉장고를 사려면 네 맘대로 사라 이래버리면 안 싸우잖아. 뭐 냉장고를 뭐 LG 걸 살 거냐 삼성 걸 살 거냐 하고 둘이 상의를 하니까 싸움이 되는 거지. 싸움을 안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라? 서로 부딪히지를 말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이 이제 뭐라고? ABC 분석. ABC 분석. ABC 분석. 그래서 이제 파레토의 법칙이다.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5%, 25%, 70% 이게 ABC 분석이다. 그래서 이제 ABC 분석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어떤 자재가 있으면 이거를 금액 순으로 쭉 늘어나 가지고 몇 프로 여기 이제 70% 그다음에 25% 5%로 끊어 가지고 말하면 A급 자재, B급 자재, C급 자재 이렇게 나눠 가지고 A급 자재는 누가 관리한다? 사장이. B급 자재는 누가 관리한다? 부장이. C급 자재는 쫄자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가 ABC 분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MRP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MRP1, MRP2, MRP 이제 ERP 이렇게 이제 발전을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이제 말하면 이런 프로그램은 어느 회사가 최고야? IBM. 그래서 이제 IBM에서 1960년대에 모스라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1967년에 픽스라는 게 나오고 1972년에 코픽스라는 게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이 픽스에서 1967년에 MRP 개념이 최초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MRP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MRP 개념. 그 IBM의 누구냐면 오리키라는 사람이 이제 이거를 해가지고 이제 1970년에 이제 72년에 아픽스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나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MRP라고 하는 게 뭐냐 이제 이게 여기 복잡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잠깐 요 뒤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알면 돼요. 이걸 알면 되는데 자.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자동차에 기름을 어떻게 넣느냐? 이제 이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놈아 자동차에 기름을 어떻게 넣으면 좋으냐? 네 가지 방법이 뭐냐면은 토요일마다 가서 10,000원어치씩 넣는다. 그러면 이걸 뭐야? 정시정량 방식이지. 알겠죠? 그거는 이제 뭐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집에서 우유 받아 먹는 사람들이 그러잖아. 매주 토요일마다 야구르트 10병씩 넣어주세요. 그러면 정시정량이 알겠죠? 그게 토요일마다 10병 정시정량. 그러면 누가 편할까? 납품하는 사람이 편하지. 말하자면 토요일마다 10병 하면 아주 편하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야구르트를 안 먹었는데 또 가져오잖아. 그러면 이제 재고가 늘어나지.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아줌마 저희 집에 야구르트가 2병 남았을 때 와서 10병 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2병 남았을 때. 그 2병 남았을 때가 주문점 방식이야. 이게 2병이 주문점이지. 2병 남았을 때 Q 정량을 이게 주문점 정량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2병 남았을 때 어떻게 해달라고? 가서 10병을 갖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정시 정량 방식. 주문점 정량 방식. 그 대신에 이제 TS 방식은 뭐냐면 아줌마 토요일마다 오셔서 저희 냉장고에다가 야구르트를 10병씩 채워주세요. 그러면 안 먹은 게 5병이면 몇 병만 채워? 5병만 채워주는 방식. 그래서 말하자면 정시 주문 수준이지. 주문 수준이라는 게 10병. 그래서 이거를 말하자면 주문점 정량 방식.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냐 이렇게 하는 거야. 아줌마
우리 집 야구르트가 2병 남았을 때 오셔서 10병 채워주세요. 그러면 이제 8병 갖다 넣으면 되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일 재고 관리가 편한 방식은 뭘까? 정시 정량 방식. 정시 정량 방식. 그 다음에 재고가 제일 적은 방식은 뭘까? 주문점 주문 쓰는 방식.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자동차 기름 넣는 것도 근데 너희들 아버지들 이렇게 자동차 기름 넣는 걸 보면은 어떤 사람은 꼭 아까 어떻게 해요? 제일 한가할 때가 토요일이니까 회사에서 이제 올 때 토요일 날 오면서 기름 만땅 채워 가지고 오는 사람. 그치? 토요일 날 가서 5만 원어치. 이게 여러분들 그저 사람마다 습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유소에 가면 일단 만땅 채우는 사람이 있고, 그지? 어떤 사람은 5만 원어치만 주세요 하고 딱 5만 원어치만 사는 사람이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토요일마다가 아니고 어떻게 해? 앵꼬 나면 그때 가서 넣는 사람.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 불 두르면 가서 넣는 사람. 이 사람마다 습관이 다르다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따라서 다른데 문제는 이거지. 자, 지금 이제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기름이 한 10리터는 있어. 지금 넣어야 되냐 안 넣어야 되냐? 지금 기름이 10리터가 있다고 이렇게 보니까 메타에. 그러면 지금 넣어야 되냐 안 넣어야 되느냐? 옛날에 주문점 방식 같으면은 주문점이 10리터라면 넣어야지. 그죠? 그 다음에 말하자면 정시 정량 방식은 토요일 날이면 넣어야지. 그치? 그런데 내가 방학이라서 한 달 동안 차를 운행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넣을 필요가 있냐 없냐? 없죠. 그죠? 근데 지금 거의 기름이 반이 있어. 근데 내가 내일 아침 새벽에 부산을 갔다 올 일이 있어. 그러면 지금 넣어야 되냐 안 넣어야 되냐? 지금 넣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자재 관리를 어떻게 했다고? 생산 관리하고는 동떨어지게 그냥 넣냐 안 넣냐를 이렇게 결정한 거 알겠죠? 이때는 이게 뭘 했냐면은 독립적으로 자재 관리를 한 거야. 알겠지? 근데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하자? 생산 계획을 보고 이게 내일 생산할 일이 있으면 자재를 채우는 거고 내일 생산한 일이 없으면 안 채우는 거.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 매터리얼 리콰이어먼트 플래닝. 이게 자재 뭐야? 소요. 이게 소요. 그러니까 자재 소유는 왜 필요해요? 회사에서는 생산을 하려니까 필요한 거지. 그죠? 그래서 생산 계획하고 자재 관리를 연계시킨 거 이걸 MRP라 그래. 이제 알겠지? 옛날에는 자재 관리는 자재 관리 부서 멋대로 노는 거야. 그러니까 정량으로 할 거냐, 정시로 할 거냐, 주문점 방식으로 할 거냐는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뭐를 알아야 돼? 생산 계획을 알아서 내일 자동차 몇 대 생산해? 그러면 폰이 100대. 그러면 바퀴가 몇 개 필요해? 500개. 그래서 바퀴를 500개를 먼저 뭐를 알아야 돼? 생산 계획을 물어서 생산 계획에 맞게 바퀴를 조달하는 거. 이게 MRP야. 이제 MRP가 뭔지는 알겠죠? MRP가 뭔지. 근데 이제 매니팩처링 리소스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자재뿐이 아니고 사람도 필요하지 않겠냐. 내일 작업을 하려면은 10사람이 필요하다면은 사람 계획까지 들어있는 걸 MRP2라 그래. 이게 매니팩처링 리소스지. 아까는 뭐야? 자재인데 매터리얼 리콰이어먼트가 아니고 매니팩처링 리소스.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ERP가 되면 E는 뭐야?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니까 공장만이 아니고 회사 전체. 회사 전체의 소요 계획.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뭐가 있다고? MRP1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 그다음에 MRP2는 Manufacturing Resource Planning. 그다음에 회사 전체로는 Enterprise Requirement Resource Planning. 알겠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BOM이라는 게 중요해요. Bill of Material, BOM. 여기서 이제 BOM이 중요한데, BOM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BOM을 그려보면은 자, 자동차 한 대에는 바퀴가 몇 개 들어가냐? 5개지. 이제 뒷바퀴까지, 아니 이제 뭐야, 예비 바퀴까지면 5개가 들어가지. 그다음에 바퀴 하나에는 볼트가 몇 개 들어가냐? 또 8개. 이렇게 왜 그 볼트 줘야 되니까 8개.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자동차 한 대에 바퀴는 몇 개, 바퀴 하나에 또 볼트는 몇 개, 볼트 하나에 뭐 이렇게 가지고 이런 구조를 갖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수요의 종속성이라 그래. 그러니까 자동차가 100대 조립을 하려면은 바퀴는 몇 개? 500개. 볼트는 3000개, 6개씩이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종속 수요가 나온다. 종속 수요가 이렇게 종속 수요가. 이래 가지고 이걸 뭐라고 한다고? BOM. BOM은 영어로 뭐라고? Bill of Material. 이게 맞으면 자재표. BOM.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산업공학과 하는데, 그 BOM이 뭐냐? 그러면 Bill of Material이라는 것이고, MRP.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시험 문제를 뭘 내려고 지금 계속 하는지 알겠지, 그치? 네? 그치?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MRP 계획을 짜려면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돼? 생산 계획을 알아야 되지 않냐? 이게 내일 자동차를 몇 대 생산해야 되는지를 이제 MRP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인벤토리가 나와야지. 그러니까 자, 다시 보자. 자, 내일 자동차 몇 대 생산할 거냐? 100대. 그러면 바퀴가 몇 개 필요하냐? 500개. 그런데 재고가 지금 창고에 100개가 있어. 그러면 몇 개가 필요하냐? 400개. 그렇죠? 400개. 그래서 이게 이제 재고 상황 파일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나면 이제 자재 명세서, 아까 이제 Bill of Material이 있다고. Bill of 자재 명세서가 있으면 요거에 의해서 뭐가 나느냐? 주문 발주 소요량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갖고 계획된 주문. 이거 전체가 MRP 구조예요. 알았죠? 이게 자재 소요 계획을 세우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산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현 재고가 몇 개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Bill of Material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문 발주를 한다고. 알겠죠? 자, 다시. 내일 보니까 자동차를 100대 생산해야 돼. 근데 그러면은 바퀴가 몇 개 필요해요? 500개. 그런데 재고를 보니까 200개가 있어. 그러면 주문을 몇 개 해야 돼? 300개. 그런데 좀 여유 있게 500개를 주문할 수도 있겠지. 이제 어쨌든 이것이 MRP 시스템이야. 이게 옛날에 MRP 시스템, 옛날에 자재 관리에서는 생산 관리를 감안을 안 하고 그때그때 자재를 조달해서 떨어뜨리지 않으면 됐다고.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전체 생산 관리 프로그램의 기본이야. 그럼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총괄 생산 계획이 나와. 이게 너희들이 이제 이거는 나중에 다 뭐라고 했어요? 이건 여러분들 가서 생산 관리에서 다 배울 건데, 그냥 여기서는 뭔만 하는 거야? 맛배기만 하는 거야. 너희들이 산업공학이라는 건 이런 걸 배우는 거구나, 저런 걸 배우는 거라 맛배기니까 여러분들이 막 모른다고 막 자살을 하거나 그러지 말, 알았지? 그냥 모르는 게 더 당연한 거고, 이제 이렇게 맛배기로 이렇게 맛만 보는 거니까, 맛만 보는 거니까. 그래서 총괄 생산 계획하고 수요 예측하고 고객의 확정된 주문이 나오면은 말하자면 주 일정 계획이 나온다고. 이걸 MPS라고 그래. 마스터 프로덕션 스케줄. MPS. 마스터 프로덕션 스케줄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자재 명세서하고 재고 기록처를 가지고 MRP가 나와. 그러면 이제 MRP를 가지고 주 보고서하고 부보고서가 나온다. 이게 이제 전체 MRP 시스템의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MRP의 구성 요소를 하면은 대일정 계획이 들어가고, 재고 기록, 자재 명세서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계획된 주문이 말하자면 플랜드 오더 릴리즈가 나오고, 이제 변화고지 예의 보고서가 나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이 자재명세서라는 걸 만들어요. BOM. 그러니까 BOM에는 뭐가 있을까? 자, 자동차 같으면은 아까 바퀴가 몇 개, 사시가 몇 개, 핸들이 몇 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전개해 나가겠지. 예, 이제 전개해 가지고. 그런데 이 BOM이 쉽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동차의 종류가 몇십 종류 되지 않냐. 어떤 거는 뭐야? ABS 브레이크를 다는 놈, 안 다는 놈, 그죠? 에어컨 다는 놈, 안 다는 놈, 뭐 내비게이터를 다는 놈, 안 다는 놈, 뭐 어떤 놈은 수동이냐, 자동이냐, 뭐냐 하니까 이게 만만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산업공학을 강의를 들으면 굉장히 스마트하고 젠틀해. 근데 실질적으로 가면은 개판이야. 이제 아까 근데 예유가 너무 많으니까 알겠죠. 그리고 이제 올해는 ABS 브레이크 다는 자동차가 한 10%인데 어떤 때 보면 20%, 어떤 때 30% 그러니까 이 BOM이 맞겠냐 안 맞겠냐. 이게 우리가 이제 그냥 안 맞아 떨어지지. 그래서 MRP를 도입한 업체의 80%가 실패를 해요. 어디서 실패하냐? 이 BOM에서 실패해요. BOM. 저게 다 같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자, 이게 의자를 만든다. 그러면 이제 요것들을 말하면 이것들을 다 이렇게 이제 분해해 가지고 이제 이 BOM을 작성을 하지. 자, 예를 들어서 의자가 있다. 의자에 골격이 있고 바둑판이 있고 못이 있다. 말하면 골격에는 다리부, 등받이부 연결 지지대. 말하면 등받이부에는 등판 지지대, 못 등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걸 전개해 가지고 자동차 같으면 부품이 몇 개? 2만 개면 2만 개를 다 전개해야 돼. 만만한 것 같냐? 만만하지 않을 것 같냐? 이게 컴퓨터가 아니면 손도 못 대. 이건 컴퓨터가 아니면 손도 못 대. 그런데 컴퓨터로 해도 아까 얘기한 대로 그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어요. 볼트를 조이다가 10개 조이다가 하나는 망가뜨리는 수도 있고 그러면 BOM을 10개로 잡아야 하냐 11개로 잡아야 되느냐 이게 맞으면 변화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만만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이게 어느 회사도 지금 MRP를 안 쓴다는 회사는 없어요. 이게 MRP라는 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의자 제작의 재고 기록을 봤더니 의자는 10개가 있고 골격은 0개, 바둑판은 5개, 다리부는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의자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쭉 보니까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에 이제 보니까 의자가 20개가 필요한데 지금 재고가 10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10개를 지금 만들어야 돼. 이제 맞아 8일날 납품을 이게 맞으면 이제 8일날 납품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그러면 만드는 걸 언제 만들어야 돼? 7일날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7일날 10개를 만들어야 이제 8일날 10개가 들어와서 이제 납품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총 소요량은 이제 10개가 돼요. 그럼 재고량 10개. 그러면 이제 맞으면 골격은 이제 10개를 제조하려면 7일날 제조하려면 골격은 어때야 돼요? 이제 미리 사와야지. 얼마 전에 사오느냐? 하루 전에 사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문은 6일날 주문이 들어가야 돼. 알겠죠? 골격은 6일날 이제 주문이 들어가야 돼. 그다음에 이제 바닥판은 또 아까 10개인데 지금 수령량을 보니까 5개, 재고량이 5개. 그래서 주문은 또 5개 내고.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자동차를 만든다면 그 밑에 바퀴, 볼트 해가지고 이거를 다 전개를 해야 돼.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너희들 나비 효과라는 거 알지? 나비 효과. 이게 자 자동차가 한 대 틀면 말하면 생산 계획이 하나 틀어지면 바퀴는 몇 개 틀어지냐? 5개. 볼트는 30개가 틀어져. 그래갖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여기서는 기침했는데 이짤 가면 장티푸스로 간단 말이야. 알겠죠? 이게 잘 맞을 것 같냐? 안 맞을 것 같냐? 그래서 MRP가 성공하는 데가 거의 없어. 말로는 그냥 아주 그냥 이게 발표할 때 논문으로 발표할 때는 아주 스마트한데 실질적으로 가면은 그렇잖아. 우리가 자동차를 100대 생산을 하다가 90대 생산하는 건 비일비재한 일 아니야. 10대 그러면 10대가 틀리면 바퀴는 50개가 왔다 갔다 하고 볼트는 300개가 왔다 갔다 하고 저 밑으로 내려가면 뭐 10,000개, 1,000개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완전히 맞으면은 나비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근데 이게 말하자면은 이 MRP의 사용의 장점은 뭐냐면 복잡한 제조 생산 시스템의 컴퓨터를 사용해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동적인 시스템이다. 최종 제품만을 고려해도 각 부품의 수준까지 계획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제 변화가 심한 시스템에 잘 적용한다. 근데 단점은 컴퓨터도 엄청난 컴퓨터가 필요하다. 이 단순 계산이 아니고 조립 제품에 적합하다. 대일정 생활 재고 기록 등이 필요하다. 생산 현장에 대했다는 과정은 믿을 만한가? 자, 이게 문제가 된다. 이놈아. 문제가 된다. 이제 이래 가지고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뭐의 발달과 가치가 컴퓨터. 이게 컴퓨터가 얼마나 말하자면 대량 데이터를 취급해 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거하고 이제 같이 간다고. 그게 이제 MRP가 1968년이니까 그때만 해도 컴퓨터가 어땠니? 그때 컴퓨터는 컴퓨터다. 지금 노트북만 또 못한 것들이 많잖아. 옛날에. 그것들을 가지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건 다 역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는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말하자면 최종 제품 T를 만드는 제품 아까 비로브 메탈 그러면 이제 U가 2개 들어가고 U를 만드는 데는 W가 하나 들어가고 X가 2개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까 다시 얘기한 대로 T가 100단위가 필요하다면 U는 몇 단위가 필요해? 200단위. V는 300개. 그다음에 이제 요게 하나 들어가니까 W는 당연히 이쪽에도 들어가니까 300개에다 200개니까 아니 2개니까 얼마야? 600개에다가 이놈이 200개니까 800개. 그다음에 X는 몇 개가 필요해요? U가 아까 몇 개? 200개에다가 또 이놈이 2개가 필요하니까 몇 개냐? 400개. 그다음에 Y는 몇 개가 필요하냐? 이놈 100개면 여기가 몇 개? 300개. 이러면 600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개를 이렇게 쭉 해나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대충은 알겠지. MRP가 어떻게 하는지 대충은 이렇게 이제 짐작하는데 뭐 정확하게는 여러분들이 생산관리에서 이게 자세히 배워야지 여기서 그냥 1시간 동안에 쩍쩍쩍 배우는 거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T가 7월 달에 아마 7주 차에 100개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T를 이제 한 주 전에는 해야 되니까 100개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발주 기간이라고 그러죠. 그러려면 이제 U는 200개가 필요한데 요 놈은 또 만드는데 2주가 걸린다면은 4주 차에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 놈이 또 필요하다고 하면은 여기 이제 소요 시간이 요 놈이 300개에서 뭐 이렇게 해서 800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전개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그게 이제 이것이 이렇게 컴퓨터가 아니면은 계산도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기고라는 얘기 들어봤냐? 게이비지 인 게이비지 아웃 알겠죠? 데이터가 쓰레기 데이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뭐야 생산부에 있는 작업자들이 그냥 엉터리로 넣으면은 답은 엉터리로 나오죠. 그게 기고 그러지. 기고라는 게 게이비지 쓰레기가 들어가면 게이비지 인 게이비지 아웃. 맞으면 이런 식으로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MRP 자체는 굉장히 스마트한 기법이고 이게 이제 엄청난 논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하자면은 첫째 이제 BOM이라고 비로브 메터리얼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인벤토리 리코드 파일, 그다음에 이제 MRP에는 MPS 맞으면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총 출력 보고서 아까 얘기한 이런 것들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연습을 이렇게 이제 쭉 하는데 이게 이제 컴퓨터로 할 일이지 사람 손으로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중에 이제 다시 이건 또 한 번 다시 나오는데 이제 이것이 발전하면 전사적인 뭘로 발전한다고? ERP. 그래서 이제 전사적 자원 관리다. 그래서 이제 ERP 도입 기업들 경영 개선 뚜렷하다 그러는데 이제 너희들이 이제 여기 우리 그 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이 SAP, 이제 이것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이제 독일 회사인데
너희들이 이제 오늘 또 가서 SAP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뒤져봐. 알겠죠? 한국에 들어와 있는 ERP 보급 회사니까 이제 뭐 그건 제출 안 해도 돼. 너희들이 이렇게 보급에 취직을 할 때 이 SAP로 우리 애들 들어가는 애들이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아는 오라클이라든지 몇 개 이 MRP 보급 회사들이 있어요. 이제 이게 패키지로.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런데 이제 하면서 공부할 때 뭐야 꼭 책에서만 보지 말고 아 요새 셉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오라클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고 이제 이런 걸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는 이제 엔터프라이즈니까 뭐가 들어있냐면 판매, 자재, 생산, 품질, 설비, 프로젝트 그다음에 말하면 솔루션, 그다음에 인사관리, 자산관리, 관리계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새는 그냥 회사 경영 프로그램이 그냥 ERP라고 해. 알겠죠? 이게 뭐 딴 거 없으면 ERP라는 건 뭐냐면은 전사적 자원 계획이니까 그냥 그러니까 그냥 말하면 너네 회사 그 전사나 돼 있냐라는 얘기를 뭐라고 그래? 아, ERP 도입돼 있냐고 이렇게 그냥 묻는다고. 그래서 ERP라는 게 전사적 그 시스템의 대명사 같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ERP.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ERP를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중소기업들이 ERP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그건 별로 아니고 대기업들은 SAP, CF하고 오라클 요 두 개가 대부분들 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이렇게 들어가서 요 회사들이 어떻게 이걸 쓰고 있는지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아까 했는데 이 오라클 한국 오라클이라는 거 그 아마 여러분들 내 밑에서 석사한 애들도 그 오라클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라클이라는 회사하고 맞아면 아까 했는데 SAP 요게 가장 큰 그 우리나라의 이제 보급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그냥 이렇게 가르쳐 주면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자 우리 여학생한테 저 뒤에 물어보자. 얘야. 우리 이제 어렸을 때 어머니들이 이제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 이제 너희들이 알지 모르겠는데 사도세자를 어디다가 가둬주겠냐? 쌀띠지. 이제 우리 시골 같은 데 가면 쌀띠지가 막 이렇게 큰 게 있어요. 거기 이제 쌀이 한 2가마 내지 3가마씩 들어간다고 그 쌀띠지 안에. 그러고 나면은 우리 어머니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아휴 내 정신 봐라. 쌀 떨어진지도 모르고 그냥 있었다. 이제 저녁 때. 그러니까 우리 저녁에 이제 밥 먹지 말고 그냥 밀가루로 수제비죽이나 먹고 말자 이런 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쌀뜨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쌀이 떨어졌는지를 알기가 쉽지를 않아. 뭔 알겠지? 근데 이놈아 어떻게 하면 쌀이 떨어졌는지를 알겠냐? 딱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알겠어? 응? 이게 이제 창의성 개발의 이제 기본 아이디어야. 이게 이제 예를 들자면 내가 어느 공장을 갔어요. 근데 공장장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 둘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놈이 공장장님 이제 봉제 공장 같으면은 공장장님 저 재봉틀 바늘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공장장이 뭐라고 그래? 얘 인마 바늘 떨어진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뭐 했냐고 막 나몰래. 그러면서 이제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아휴 저런 놈들 데리고 이제 일을 해먹을 수가 없다. 그러면 나는 속으로 뭐라고 그러냐? 공장장 네가 무식한 거지 왜 종업원이 무식하냐? 그래 왜? 그러니까 종업원 하지 너만 오면은 공장장이 미쳤다고 종업원 하냐? 이제 그렇잖아. 근데 공장장이 잘못한 건 뭘까? 자, 너희들이 이제 엄마가 어떻게 써야 돼? 이제 가서 방앗간에 가서 쌀을 3가마를 이렇게 빻아 오잖아. 그러면 이제 어디다 집어넣어? 그걸 쌀띠지에다 집어넣지 않냐? 그럴 때 뭐를 해야 돼? 기록은 또 무슨 기록이야? 뭐 해야 돼? 쌀을 한 말만 따로 덜어서 이렇게 포장해서 넣는 거야. 알겠죠? 그다음은 닭 긁어 먹고 나면 얼마 남을 때 알아. 쌀이 한 말 남았을 때 알죠? 그게 뭐야? 그게 ROP야. 리오다 포인트. 제주 문점.
그러니까 공장장은 어떻게 써야 돼? 바늘을 이렇게 사오잖아. 몇백 개를 사오면 그중에 몇 개, 한 서너 쌈지를 자기 책상 속에 넣어놔야지. 어래 이놈들은 개판이니까. 그래가지고 바늘 떨어졌다고 와서 징징대면 야 인마 그러면 돼. 야 이놈 써 하고는 내줘야지. 알겠지? 이걸 비상을 준비해야지. 비상.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포장법이라고 그래. 포장법. 재고 관리에서 포장법. 이게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말하자면 그 야구르트가 2병 남았을 때 이렇게 한다는 게 가서 맨날 2병 남았나 봐야 되느냐 아니란 말이야. 알겠죠? 2병은 이렇게 묶어놓고 이제 나중에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2병을 풀을 때 그때 주문하면 되니까.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 포장법. 또 어떤 방법이냐면 투빈 시스템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쌀 뒤지를 하나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해? 2개로 해. 그래서 요쪽에서 쌀을 먹다가 맞으면은 그 뭐라고 표현하냐, 이게 앵꼬라면 일본 말이잖아. 앵꼬가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주문을 하고 이놈을 풀어서 먹기 시작해. 그래서 이제 이놈이 또 바닥이 나면 다시 이놈을 먹기 시작해. 알겠죠? 그래서 쌀 뒤지를 2개를 운용해야 돼. 그래야 안 떨어뜨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투빈 시스템. 빈이 2개다 이거지. 투빈 시스템. 아까 거는 뭐라고 한다고? 포장법. 그러면 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멀티빈 시스템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쌀 한 가마씩 들어가는 뒤지를 3개 놓고 2개가 빈 다음에 하나 먹게 됐을 때 주문하고, 그다음에 들어오면 또 말하면은 요 2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거 멀티빈 시스템. 멀티빈 시스템.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산업공학을 한다는 거는 이제 회사 같은 데 가서 이제 다시 얘기하면 실재고하고 장부재고는 맞을까 안 맞을까? 안 맞죠. 맞으면 이상한 거야. 맞으면 이상한 거야. 그렇잖아. 실재고하고 장부재고는 안 맞아. 그러니까 전산 시스템이라는 거는 맞을까 안 맞을까? 안 맞죠. 전산은 장부 관리만 하는 거지 실제를 관리를 못 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요것들을 해야 돼요. 자, 또 하나. 너희들한테 슈퍼를 가서 너희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단 말이야. 근데 슈퍼 사장이 너희들을 막 인간 취급을 안 해. 이 슈퍼를 좀 말아먹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면 말아먹냐. 이게 슈퍼를 말아먹고 싶어. 이 슈퍼를 말아먹고 싶어. 근데 기술적으로 말아먹어야지. 잘못하면 CCTV에 잡히면 안 되잖아. 그럼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유 같은 게 어떻게 돼? 먼저 두른 놈하고 늦게 두른 놈을 어떻게 하면 돼? 섞어놔 버리면 망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우유 살 때 이렇게 보지 않냐? 그래갖고 최근 걸로 집어가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래된 것들이 남아.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썩어나지 않아? 그 얘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자재 관리는 P4, 선입선출, First in, First out. 알겠죠? 자재 관리의 기본 원칙은 뭐라고? P4, First in, First out. 어떻게 하면 말아먹어? Last in, First out 하면 말아먹는 거예요. 말하면 늦게 들어온 싱싱은. 그런데 자재 관리는 다 그렇게 해. 왜 그럴까? 철판을 갖다 쌓지 않냐? 그러면 제일 늦게 들어온 놈이 어디로 가냐? 맨 위에로 가지. 집어갈 때 어느 놈 집어가냐? 맨 위에 놈 집어가. 그러니까 밑에 놈들은 다 녹이 쓰고 썩어나는 거야.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쌓을 때 2쪽에다 쌓아야 돼. 한쪽은 쌓기만 하고 한쪽은 가져만 가고, 이쪽 바닥 나면 이쪽에다 쌓고 이쪽 거 가져가고. 그래서 이렇게 이게 투빈 시스템으로 운영해야 돼. 알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이제 자재 관리, 그런 게 이제, 그러니까 회사 같은 데 가보면은, 이게 너희들이 어디 가보면 아냐면 지하철 공사장 가보면은 그 철근 보면 녹 쓸었대 안 쓸었대? 녹이 바닥 박박 쓸어 있잖아. 왜 그래요? 있는 철근 위에다 또 놓고 집어가는 건 위에 것만 집어가고 밑에 거는 비 맞고 그냥 풍상에 그냥 시들어 가지고 다 녹슬지 않아?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자재 관리의 기본 원칙은 뭐라 해라? P4,
forced in, forced out. 알았죠? 177페이지. 이게 이제 일본 전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 말로는 니온덴쇼야. 니온덴쇼. 니온덴쇼. 이게 이제 언제냐면은 1969년도에 이제 개발한 기법인데 이걸 TPM이라고 그래. TPM은 이제 정확하게는 TPM은 여기 뒤에 나와 있나 보자. TPM은 토탈 프로덕티브 메인티넌스. 이게 이제 전사적 생산 보존이다 이런 뜻이에요. 전사적 생산 보존이다. 토탈 프로덕티브 메인티넌스다. 이제 그러는데 TPM을 안 하는 회사는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요. 제조업은 안 하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번 이렇게 뭐 스마트폰에서 쳐봐. TPM 하면은 뭐 삼성전자서부터 안 하는 회사가 거의 없다. 근데 이런 기법이 언제 나온 거냐? 50년 전이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라는 게 50년 전에 다 배우던 것들이야. 여러분 앞에 너 장난질하지 말고 왜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때 수구는 23전 23승을 했는데 육군은 맨날 붙으면 졌냐? 응? 왜? 너희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누가 잘못된 거야? 역사 가르치는 선생들이 개판으로 가르쳐서 그런 거야. 개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하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그걸 다 누구 덕으로 돌리냐? 뭐 이순신 장군이 뭐 어떻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리는데 사실은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거가 뭐냐 하면 우리 한번 보자. 왜 이순신 장군하고 말하면 육군은 판판이 지는데 해군은 이겼는지. 이곳은 임진왜란과 정의로대란 때 일본군이 사용했던 조총입니다. 조총이야, 조총.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이 엄청난 위력 때문에 이 조선 일본은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되고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총하고 활하고 싸우면 어느 놈이 이기게 돼 있냐? 아, 총이 이기게. 그러니까 그 전쟁은 육군은 붙으나 마나야. 이건 붙으나 마나라고. 활하고 총하고 쏴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어떻게 되겠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등력한 일본군은 육지전에서 그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발광창으로 맞서던 조선육은 발해지 우선 조총에 당장할 수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마다미는 수군은 이길 수 있었느냐? 조선 수군은 달랐습니다. 조선 수군은 달랐어. 조선 수군에게 이 조총을 무색해하고 일본 수군을 떨게 했던 무기가 있었습니다. 조선 수군의 가장 큰 특징은 함포에 있다. 배에 포를 장착하고 다니면서 사격한다는 것이다. 자, 너희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배는 무슨 배냐? 판옥선. 판옥선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게 넓어요. 이게 넓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뭐를 달 수가 있어? 대포를 달 수가 있어. 근데 그 일본의 배는 뭐라고 하냐면 안택선이라고 그래. 안택선은 어떻게 되어 있냐? 요트 같이 이렇게 날씬해. 그러니까 어느 놈이 빠를까? 안택선이 절대적으로 빠르죠. 그런데 일본 애들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해상전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야. 그러면 해군은 무엇만 하는 거야? 사람만 육지에다 얹혀놓으면 육군에서 다 결판 내는 전쟁 개념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한국의 이순신이 판옥선으로 작사를 내버린 거예요. 그 작사를 내는 장면을 우리 한번 보자. 안택선.
이게 날씬하지, 날려보게 생겼지. 조선의 판옥사는 두껍고 네모난 판자를 이어 평평한 바닥을 만들고 7개의 판자로 배를 세운다. 배가 옆으로 찌그러지지 않게 상수로 골격을 단단히 한다. 이 진갑판의 가옥이 하나, 2개의 돛대를 단 모습이다. 배를 만드는 제작 방식과 부조의 차이가 배의 성능과 견고성을 결정짓는다. 이것은 조선과 일본 수군의 전력차로 연결된다. 조선과 일본의 배를 만드는 기술의 차이. 이것은 해전의 한 승리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일본 배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렇게 생겼으니까 날려보게 막 이렇게 다니지. 그런데 우리나라의 해안에다 놔두면 어떻게 되겠냐, 이게 넘어져요. 뭐만 알겠어. 이게 그 우리나라 왜 조수 간만에 차가 하니까 배를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물 빠지고 나면 땅 위에 이렇게 쓰잖아. 땅 위에 이렇게 세워 놓으면 이게 쓰냐? 이게 다 넘어지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판옥선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옆으로. 그러니까 누워놔도 안 넘어져.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보면 처음에 보면 이게 판옥선이라는 게 무시건 배지. 이렇게 넓적하니까 그렇잖아.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렇게 해서 했는데 문제는 여기 또 다른 데 있다고. 자, 그래 한번 보자. 비밀병, 그것은 적선을 부딪혀 파괴하는 강파용 돌기였다. 안정적인 구조와 견고한 선체, 그리고 자유자재로 움직였던 조선 판옥선. 일본 수군에게는 가공할 존재였다. 알았죠? 자, 다시. 일본 배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근데 요놈은 이렇게 생겼어. 부딪히면 어느 놈이 문어나겠냐? 요게 문어라지. 이게 부딪히면 안 되는 거야. 부딪히면 안 되는 거야. 부딪히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제 요런 것들이 이순신으로 하여금 이게 일본 애들은 해전에 전혀 대비를 안 하고 말하자면 이렇게 운반선으로 이걸 만들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말하자면 병력을 진주시킨다, 이런 개념이었고, 우리는 일본을 갖다가 해상에서 잡겠다는 개념으로 판옥선을 만드는 거가 큰 차이죠.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다가 대포를 걸칠 수 있냐 없냐? 못 걸치잖아. 대포 걸치면 거짓말 못하면 앞뒤로 다 나오잖아. 이렇게 생겨야 이기면 걸칠 수가 있지.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말하자면 대포전으로 간 거야. 목포 해양박물관에 이거 넘어가자. 자, 보자. 일본군은 이순신의 작전대로 움직였다. 이 기록은 일본군이 견대장을 따라 30여리를 추격했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넓은 바다에 이르자 조선 함대가 갑자기 나타나 키 모양으로 포위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자, 이건 이제 그만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전쟁은 사람이 똘똘해야 되냐, 무기가 좋아야 되냐? 무기의 싸움이야, 무기의 싸움. 기본적으로는 무기의 싸움이라고. 이게 우리가 아무리 해도 말하면은 뭐 스텔스기 또는 원자탄 뭐 이런 걸로 그냥 쏘면은 뭐 활 가지고 무슨 수로 당하냐고. 이거는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장 중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업도 뭐의 싸움이야? 설비전이야, 설비전. 누가 더 얼마나 좋은 설비를 가지고 있느냐. 근데 이제 갈수록 자동화가 되면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설비를 유지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알겠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TPM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미국 산업에서 설비 보존 비용은 연간 350억 달러다. 소련은 200억 달러다. 그런데 이것이 맨날 이렇게 증대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알겠지만 생산은 누가? 기계가. 기계 수리는 누가? 사람이. 그러니까 공장에서 사람이 하는 역할은 생산의 역할보다는 뭐가 많아져?
기계 수리하고 보존하는 역할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이제 갈수록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등장한 게 뭐냐면은 메인티넌스 개념이지. 이제 유지 보수. 이게 말하자면 이제 생산적으로 어떻게 말하자면은 유지 보수를 할 거냐는 게 1969년에 나타났는데 너희들이 이제 이걸 잘 유의해야 돼. 일본이 올림픽을 한 게 몇 년? 1964년. 좀 막 외우고 다니는 게 좀 있어라. 우리가 언제 올림픽? 88년. 중국이 언제? 2008년. 대충 24년, 20년 차이가 나잖아. 이게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몇 년 차이? 20년. 우리하고 일본하고 몇 년 차이? 24년. 대체적으로 그 올림픽의 그 차이가 바로 국가 경쟁력의 차이야. 이게 이제 이거 아주 중요한 거다 이렇게 이제 알아야 되는데, 자, 너희들이 이제 알겠지만 올림픽이라는 게 어떤 문제가 있냐? 이 녀석아, 중국에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냐? 올림픽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올림픽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인간들을 부풀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뭐가 많아져? 요구가 많아져. 그래서 뭐가 많아져? 노사분규가 심해져. 이게 옛날에는 열심히 일하던 애들이 말하자면 서양 여자애들 그냥 쭉쭉 이런 애들 보고 나니까 어때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회의하기 시작해. 그래서 나도 뭔가 인간다운 삶을 가져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이게 뭘로 가? 노사분규로 가요. 그러니까 1969년은 어느 해? 올림픽 끝난 지 몇 년 되는 해? 5년. 그러면서 노사분규가 엄청나게 증대돼. 그러면 기업주는 뭘 할까? 기업주는 뭘 할까? 검은 머리 짐승은 키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냐? 그러면 뭘로 가? 무차별 자동화로 간다고. 그죠? 이제 사람을 줄여야 된다. 이제 이게 꼴도 보기 싫으니까 자동화로 바꾸자. 막 바꾸고 났더니 5년 지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기계가 이제 고장 나기 시작한단 말이야. 사람은 노사분규, 기계는 고장. 알겠죠? 그러면 이 고장을 어떻게 하면 줄이냐는 운동이 벌어질 때가 된 거지. 알겠죠? 이게 1969년이야. 1969년.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일본에서 보존은 처음에는 뭘 했느냐? 자, 이것도 다 영어 외두는 게 신상에 좋다. 처음에는 사후 보존, 브레이크 다운 메인티넌스. 이게 브레이크 다운이라는 게 기계가 고장 난 다음에 고치는 거. BM. 예방 보존은 PM, 프로덕티브 메인티넌스. 예방 보존. 그다음에 코렉티브 메인티넌스, 개량 보존. 메인티넌스 프리벤션. 그다음에 프로덕티브 메인티넌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TPM이 나와서 토탈 프로덕티브 메인티넌스. 이제 이게 영어는 여러분들이 외두는 게 신상에 좋을 거다. 이렇게. 거기 몇 페이지냐 그게? 181페이지에 있죠? 181페이지. 181페이지에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외두는 게 좋아. 그래가지고 너희들 알겠지만 1960년도에 GE에서 뭐가 나왔어?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 TQC가 나왔죠. 그것을 본받아서 얘네들이 이제 PM에다가 T자를 붙여서 토탈이라는 단어를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서는 모든 게 다 토탈. 뭐 우리나라도 요새 뭐 토탈 패션, 뭐 토탈 뭐 맨날 토탈이 붙잖아. 그래서 이 토탈 이제 TPM, 토탈 프로덕티브 메인티넌스라는 게 나왔다고. 그런데 내가 이제 미국에를 갔단 말이야. 1987년에 이제 미국의 버클리 대학에 교환교수로 갔는데 그 도서관에 이제 미국 그 버클리 대학에 이제 공과대학 도서관에 가서 이제 이렇게 잡지를 이렇게 읽는데 어느 잡지에 딱 뭐가 나왔냐면 일본의 닛산 자동차 해가지고 일본 말이 나왔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아니 미국 가서 있으면 또 왜 같은 동네 사람 만나면 반갑지 않냐. 그러니까 그냥 일본어만 봐도 반갑더라고. 이게 뭐야? 이렇게 하고 보니까 거기서 TPM을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 1987년에 이제 미국에서. 그래갖고 이제 미국의 잡지 PM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그 PM에서 이제 TPM을 소개를 하는 연재 시리즈가 쫙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내가 본 게 닛산이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보니까 도요타도 있고 뭐 이렇게 쭉 있더라고. 근데 이걸 보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있는 그저 표준협회 공장관리라고 하는 그 잡지의 편집장한테 편지를 냈지. 야, 내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도 TPM이라는 걸 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 원고를 써서 보낼 테니까 네가 그 공장관리 잡지에다가 기고를 마다면 이렇게 연재를 해주겠느냐. 그랬더니 좋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 TPM을 배운 게 일본에서 배운 게 아니고 미국에서 배운 거야. 이게 맞다면 그래가지고 거기서 글을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88년에 한국에 돌아오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돼 있더라고. 왜 그러냐면 이제 공장 사람들이 이렇게 내 글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재밌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나를 좀 초청을 하고 싶어서 한국이냐 우리 한양대학에다 전화를 했더니 어디에 계신다고? 버클리에 있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에 있다면 또 값이 올라가지 않냐? 그잖아. 똑같은 놈인데 한국에 있는 놈보다는 미국에 있으면 이게 또 좀 알아주잖아. 그래가지고는 언제 나오냐, 한 1년 후에 오신다 하니까 막 값이 막 올라 있어. 값이 올랐어. 그래서 내가 한국에 와서 이 보전공학회라는 걸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내가 그 회장을 오래 했지. 이 공학회장을. 그래서 이제 내가 한국의 TPM의 원조야. 내가 원조 온 거 많어. 너희들 이 책에 보면은. 전번에도 GD도 내가 썼다고 그랬고 맨날 했잖아.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지금 저자 직강을 듣는 거야. 아니 이 책이 하나하나가 다 내가 저자 직강이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보면은 좀 뭔가 그냥 강의하는 거 같지 않지 않냐? 뭔가 좀 이게 이제 너희들이 보면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지 않아? 이제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은 예방 보존이라는 게 있고 이제 생산 보존 있고 자주 보존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런 거야. 이게 이제 그런데 이게 이제 넘어가 버리자. 넘어가는데 이제 생산 이거 넘어가 버려. 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 올림픽을 앞두고 뭐가 많아졌어요? 노사분기가 심해졌단 말이에요. 그때가 피크가 언제냐? 1989년에 그래가지고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기밥을 하고 이제 그 사건이 있잖아. 1987년에 이제. 그래갖고 노사분기가 심해져. 그러면 경영자들은 뭐를 해? 자동화를 한단 말이야. 그냥 무차별 자동화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우리가 왜 IMF를 맞았느냐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자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노사분기가 심해져. 그러면 기업들은 뭐를 해? 설비 자동화를 해. 그러려니까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막 의자 차입을 막 해가지고 돈을 막 구워다가 자동화를 해. 그랬는데 설비 자동화를 했더니 설비는 뭐를 일으켜? 고장을 일으켜. 그러니까 생산성은 높아져 안 높아져? 안 높아져요. 차라리 옛날 그냥 그 사람 쓰는 것만 또 못하게 된단 말이야. 고장이 막 나니까. 그래서 간 것이 1997년 IMF 사태야. 이제 요거 이게 말하면은 그 대대적으로 공장 자동화 넘어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알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를 안 해요? 자동화를 안 해요. 역자동화로 가. 왜? 이 자동화라는 게 여러분들 알겠지만 이 뭐가 떨어지냐? 자동화에서는 요놈아. 자동화는 사람만 못한 게 뭐냐? 요놈아. 여자는 남자보다 나은 게 뭐냐? 네가 이 옆에 놈보다 나은 점이 뭐야?
여자가 네가 뭐가 나은지도 모르면 안 되지. 뭐가 나? 유연성, 부드러움. 근데 이제 이게 저 공대 여학생들은 부드럽지도 않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여자이기를 포기한 거야. 여자의 강점이 뭐라고? 유연성.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유도라는 건 뭐냐? 너희들 이렇게 유도했을 때 하잖아. 이렇게 딱 잡으면 이렇게 딱 하잖아. 어떤 놈이 져? 뻣뻣한 놈이 지는 거야, 유도는. 뻣뻣한 놈이. 그러니까 이렇게 버티면 이거 무조건 지게 돼 있어.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렇게 흔들어야 돼. 유연하게. 그래서 이제 유연성이 이제 중요한 팩터죠. 유연성이 이제 중요한 팩터인데 사람은 기계보다는 어떠냐? 유연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고도 정밀한 물건을 만들려면 사람이 만들어야지 기계가 만들어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 이게 고급화를 하려면은 수제. 그게 너희들 수제 뭐 이렇게 하잖아. 수제로 가야 된다고. 그 유연성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메인티넌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드는데 너희들이 우리나라 이 성수대교 무너진 거 기억하냐? 못하냐? 너희들 태어나기 전이냐? 어쨌든 저 성수대교가 이제 무너졌다고. 그랬는데 성수대교가 무너지면서 제일 바빠진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뭐가 있어? 골든게이트 브릿지라고 있잖아. 금문교.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바빠졌어요. 골든게이트 브릿지 있는 사람들이. 얘네들은 메인티넌스 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다리 하나에 200명이 붙어 있어요. 200명이 붙어 있다. 그래가지고 1년에 200억을 들여가지고 매년 보수를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 저 국회의원들이 와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보시오, 이 금문교는 지금 맞으면 50년, 60년이 됐는데 어떻게 끄떡도 없는데 우리 성수대교는 10몇 년밖에 안 된 게 무너졌느냐? 그럼 말이 되냐 안 되냐?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냐면 내가 우리 와이프 보고 뭐라 그래? 우리 와이프의 친구가 그 한혜숙이라고 있어. 그저 탤런트. 그런데 여보, 저 한혜숙이는 당신 동기인데 저렇게 그냥 싱싱한데 왜 당신은 이렇게 짜부라들었어? 하면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한혜숙이는 어떻게 해요? 매일 가서 그냥 광내고 빛내고 그냥 마사지 받고 그러잖아. 그런데 우리 와이프는 맨날 밥이나 하고 오는 사람이 걔하고 갔다면 이게 더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메인티넌스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메인티넌스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까 했던 대로 이 성수대교나 이거는 메인티넌스 사람이 몇 명? 한 명. 거기는 몇 명? 저기는 200명. 200명이 2천만 불을 들여가지고 매년 수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깨끗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이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 옛날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 농촌을 얼마를 도와줬느냐? 20조를 도와줬어요. 20조를 도와줘가지고 농촌을 완전히 말아먹는데 공헌을 한 거야. 늘 여기 시골 사는 애들 저 농촌에 가보면 알아요. 농촌에 가보면은 뭐가 있느냐? 이게 있다고. 이게 있다. 경기도 평택의 한 작은 마을. 지난 93년 농어촌 진흥공사의 지원으로 이른바 첨단 농업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농가당 1억여 원이나 들인 시설비를 갚을 길이 막막해 폐농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시설 도입 당시의 청사진입니다. 기온이 내려가면 저절로 창이 닫히고 올라가면 자동으로 창이 열려 최적의 생육 조건을 만듭니다. 지하 수백 미터에서 뽑아올린 따뜻한 물이 속천장을 타고 흘러 밤에도 기온이 내려가지 않는 첨단 용농입니다. 현실은 전혀 엉뚱했습니다. 저절로 열화 침나는 창문은 손으로 잡아 돌려야 했습니다. 수평 커튼은 첫 겨울이 지나지 않아 대부분 찢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왜 문제가 있느냐? 너희들이 이제 요새 기술 중에서 무슨 기술이 있어요? 적정 기술이라는 게 있어. 알겠지? 적정 기술. 적정 기술은 뭐야? 아프리카에다가
반도체 기술 주면 유지가 되냐 안 되냐? 안 돼요. 걔네들한테 적정한 기술을 주는 게 노후 레벨의 기술을 줘야 되는데 농촌에 젊은 사람이 있냐 없냐? 없잖아요. 전부 노인 양반들밖에 없잖아. 그 사람들한테 첨단 과학 기술을 갖다 주면은 그냥 말아먹으라고 작정을 한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게 이제 다 말아먹은 거야.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때 농촌 개발을 한다고 해가지고 개발을 했는데 딱 그 농촌 사람들이 두 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한 사람은 어디가 있어? 서울역 앞에 그 뭐죠? 그 노숙자 거기에 가 있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 있거나 농민을 딱 둘로 갈라놨어. 왜 이제 그렇게 됐느냐? 아까 저런 이런 이거 자동 온실을 만드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냐? 한 20억 들어가요. 그런데 농촌에 아저씨가 20억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없냐? 없어요. 그러니까 김영삼 정권에서 어떻게 했느냐? 10억은 무상으로 지급을 하겠다. 그 대신에 농민은 얼마만 내라? 10억을 내라. 10억 낼 농민이 있냐 없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10억을 다 내지 말고 네가 5억만 내고 5억은 맞으면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내라. 알겠지? 예,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근데 5억이 있냐 없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사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제가 3억을 무이자로 빌려드릴게요. 그래. 그러면 이제 3억을 그런데 또 2억이 있냐 없냐?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냐? 이제 맞으면 천안 보고 자네 2천만 원만 내게 너 3천만 원만 내게 해서 이제 한 10집이 모아서 얼마를 모았어? 2억 원을 모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저걸 지었어. 근데 저거에 메인티넌스 비용이 얼마쯤 들어가냐? 기본으로 20억짜리 같으면 얼마 들어가? 5% 잡아도 1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뭐만 알겠죠? 거기 뭐 난방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고쳐야 된대. 우리나라 사람들은 메인티넌스 비용이 1% 맞으면 5%는 들어간다는 생각을 못 한다니까. 그런데 너희들 봐라. 자 이제 이거 보자고. 자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니까 5년 후에는 얼마의 돈을 내야 되냐? 아까 5억 빌린 거 1억 원씩 갚아야죠. 그 다음에 메인티넌스 비용이 얼마 들어? 1억 들죠. 그러면 2억 들어가지 않냐. 그 다음에 이러고 저러고 하면은 근데 여기다 오이 몇 개 심어서 2억이 나오겠냐? 안 나오지. 그러니까 망해가지고 서울역 앞에 노숙자로 와 있거나 이제 와 있거나 또 하나는 그저 공사하는 님 와서 살살 꼬셔. 이거 우리 20억짜리 짓지 맙시다. 얼마에 줘? 10억만 들여서 짓자 이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냥 좀 부실하게 지면 되니까 10억만 들여서 집시다. 그 대신에 우리 돈은 정부에서 나오는 돈을 우리 나눠 먹읍시다. 나눠 먹었다가 감옥에 가 있거나 딱 둘이야. 정상적인 게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여기서 가장 지금 내가 왜 뭐 때문에 이 강의를 열심히 하냐? 모든 설비에는 뭐가 있다? 메인테넌스 비용이 있다. 설비 유지 비용. 자, 10년 내에 우리나라에서 지자체가 망해가지고 디폴트가 난다면은 어떤 지자체가 일본으로 디폴트 날 것 같냐? 한번 너희들 뽑아보자. 어느 도시? 일본 어디가 제일 먼저 맞으면 부도가 날 것 같아. 지방자치단체 중에 1번. 인천? 그 다음에 말고 어디? 또 여수 뭐 했냐? 엑스포 작년에 얼마 들여서 2조 1천억 들여서 그러면 연간 유지비만 얼마 들어가겠냐? 1천억 5%니까 그러면은 10년 말아먹으면 1조 그 조그마한 도시가 1조 말아먹으면 대충 말아먹지. 우리는 근데 뭔 생각을 안 해? 메인티넌스 비용. 이게 이제 내 친구 놈들이 너희들이 이제 알겠지만 내 친구 놈들이 이제 의사나 이렇게 하는 놈들이 결혼 잘했다고 하는 놈들이 망한 놈들이 많아. 결혼 잘했다는 건 이제 와이프하고 결혼한 와이프가 집에 얼마를 사줘? 맞아, 압구정동에다 뭐 50평짜리 아파트를 사줘요. 엄청나지. 떼돈 벌었지. 50억짜리 받았으니까. 그런데 거기 관리비가 1년에 얼마 나오냐? 한 4, 50만 원 한 달에 나와. 근데 얘 월급 가지고 그 관리비 내고 뭘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가는 거야. 뭐가 제일 중요해? 유지비용. 이제 계속 지금 너희들한테 이 설비의 유지비용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야. 자, 보자.
지금 이게 이제 재밌는 사례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보면 한바트라면 7대가 다 갖다 꼬라박을 뻔하았다고. 여기서 이제 물이 들어갈 걸 대비해서 수분 검사를 해야 되는데 안 했고. 이게 최첨단이 필요가 없어요. 뭐가 잘못되면 이 메인테너ンス 잘못되면 그냥 갖다 꼬라 박는 거예요. 꼬라 박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비일비재한 거지 우리나라에. 예? 예. 맞아. 뭐 이거 뭐 사례만 해도 엄청나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너희들 이제 우리나라 여자들의 문제가 뭐냐? 애가 아프기만 하면 어디로 끌고 가? 서울대학병원으로 가요. 종합병원으로. 근데 종합병원은 어떤 데냐? 맞으면 병균 덩어리잖아. 병균 덩어리. 그래가지고 맞으면은 병원에서 뭐 오는 환자가 많아요? 병원에서 병 오는 환자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병원에 있는 병균은 어떤 병균이냐? 슈퍼박테리아야. 왜냐하면 이놈이 하도 병원을 돌아다녀봐서 잘 알아. 그래서 항생제가 먹지를 않아. 이게 슈퍼박테리아. 이게. 그래서 그러면 요놈아 어떻게 해야 되겠냐? 너는 응? 요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놈아 졸지 말고. 너 여자 사귀냐? 응? 너는 여자 사귀냐? 만일 여자를 사귄다면 제일 처음에 그 여자한테 뭘 물어봐야 돼? 응? 스포크 박사의 육아전설을 읽었나를 물어봐야 돼. 스포크 박사의 육아전설 읽으셨습니까? 안 읽었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리젝트 놔버려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겠지만 이제 대개 부모님들하고 같이 안 살지 않냐? 이제 안 그러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자하고 둘이만 살잖아. 그러면 애가 아프지 않아. 그러면 여자가 애를 어떻게 취급해야 될지를 몰라요. 옛날에는 그게 별로 필요가 없었어. 옛날에 이제 시어머니가 뭐라 그래? 애가 울으면은 얘 애미야, 쟤 쉬야했나 보다. 아니면 얘 저놈 배고픈가 보다. 전 먹여라. 저놈이 어디가 설사했나 보지? 이렇게 다 알아. 거기에 울음소리에 뭐를 보면 알아? 패턴.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우는 울음, 엥엥엥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쉬야했을 때는 엥엥엥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엄마는 다 알아들어. 엄마들은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요새 여자들이 알아듣냐 못 알아듣냐?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끌고 어디로 가? 그냥 종합병원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애들 병을 걸리게 한다고. 이때 엄마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 내 새끼의 병은 내가 지키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지.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TPM 운동이야. 설비 관리에서 유아 대비. 그래서 기계를 내 몸 같이. 그래서 마이머신 운동. 이제 TPM 운동이라는 거는 내 설비는 내가 지키겠다. 그러면 그거 맞으면 엄마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야? 아까 스포크 박사 육아전서 같은 걸 읽어가지고
어린애의 대응법, 애가 설사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뭐 애가 배 아팠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거란 말이야. 이제 어린애를 가꾸는 엄마와 같이 설비를 가꾸는 뭐가 작업자는 이게 이제 내가 이제 공장에 가지 않냐? 공장에 가면 이제 이게 다 기계라고 생각하자. 기계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집으면서 가. 이렇게 그러면은 내 손에 뭐가 감지되냐? 열이. 그러면 이제 이 기계가 잘 돌아가는 기계인지 안 한지를 알지. 알죠? 그래서 사람도 열 받으면 가지만 기계도 열 받으면 가지 않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가 들려? 소리가 들리지. 소리 듣고 이렇게 가면서 한다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TPM 운동은 무슨 운동? 설비를 내 몸같이, 내 사람같이. 그래서 내 설비는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 같이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자주보존이다. 이게 말하자면 운전자가 설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엄마가 어린애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이게 말하자면 큰 병, 수술은 누가 해? 병원에서 하지만 잔병은 엄마가 담당하겠다라는 뜻이 TPM 운동이야. 이제 알겠죠? 그걸 딴 말로 뭐라고 한다고? 자주보존. 자주보존. 응? 자주보존. 자주보존. 그래서 TPM이라고 하는 거는 전사적 TPM 운동인데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사적으로 생산 혁신 활동인데 여기서 생산 부문을 비롯해서 개발, 영업, 관리 등 모든 부분에 걸쳐서 최고 경영자에서 말단에 이르기까지 전원이 참가하여 중복 소집단 활동을 전개해 가지고 말하자면은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설비는 내가 지킨다. 내 설비는 내가 지킨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 엄마는 제일 먼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린 아이의 이마에다가 키스를 해야 돼. 왜 키스를 해야 되냐? 왜? 이마에 열을 재는 거야. 이게 제일 민감하니까. 걔 이마에 이렇게 하면서 열을 재. 그다음에 귀로는 뭘 들어? 얘 숨소리. 이제 이렇게 보면서 애를 점검하는 거지. 그 다음에 대변은 엄마가 손수해야지. 그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알겠지만 어린애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밥 잘 먹고 똥 잘 싸면 건강한 거야. 그래서 엄마는 항상 똥 관리를 해야 돼. 알겠지? 똥을 잘 싸나. 이게 똥 관리를 잘해야 돼. 그런데 부잣집 엄마는 어떡하냐? 가서 말하면 의제 옷 같은 거 입혀놓고는 깨끗하게 해놔요. 그런데 목욕은 지가 시키냐 안 시키냐? 안 시켜요. 그러니까 이놈이 똥을 어떻게 쌌는지를 몰라. 엄마가 해야 될 일은 가장 중요한 건 밥 먹이는 거, 똥 싸는 거 보는 거야. 알겠죠? 똥 관리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건강하면은. 근데 이제 너희들이 똥 오줌을 구분 못한다 그러지 않냐? 이놈아, 똥하고 오줌이 어떻게 다르냐? 똥하고 오줌이 어떻게 다른 거냐고. 이게 너 같은 놈을 똥 오줌도 구분 못한다고 그래. 똥은 뭐냐?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내 몸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거예요. 알았냐? 이게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흡수가 안 되고 그냥 내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것들. 이게 똥이야. 오줌은 받아들였다가 폐품 처리한 거야. 알겠죠? 명확한 게 알겠어? 똥은 내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몸의 상태를 아는 데는 오줌이 중요하냐 똥이 중요하냐? 오줌이 중요하지. 오줌은 그러니까 그 오줌을 보면 얘 몸의 상태를 아니까. 상태를 아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자동차 가지고 있는 놈이 있냐? 손 들어봐. 질문할까 봐 또 없다고 그러냐? 자, 자동차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제일 처음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뭐 해야 돼?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바퀴부터 발로 차봐야지. 이게 터졌나 안 터졌나 이렇게 다 네 바퀴.
그래갖고 한 바퀴 이제 빙 돌고 와서 바퀴 이렇게 툭툭 치고 돌아와.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 보네트를 열어야지. 보네트를 열어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 이렇게 해서 그 엔진 오일 이렇게 빼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있나 없나. 이거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그 저 펜벨트 이렇게 해가지고 툭툭 눌러서 텐션이 있나 없나. 그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돼. 그런데 여기 보네트 못 여는 놈도 있을 거야. 자동차 운전하면서 보네트를 어떻게 열어야 되는지 모르는 놈. 이게 안 돼. 그래서 자동차는 여자들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이제 맞으면 그런 뭐를 안 해? 예방 점검을 안 하고 막 타고 다니니까. 그다음에 또 여자들이 탄 차를 왜 타지 말라고 하냐면 자동차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한 번씩 150km씩 밟아가지고 풀 스피드를 쫙쫙 내줘야 돼. 그래야 이제 이게 그 엔진 같은 게 그 맞으면 실린더가 막 안에 깊이 팍팍 들어가는데, 여자들은 살살 운전을 하니까 이게 이제 깊이 안 들어가고 앞에만 깐족깐족 하다가 여기만 어떻게 해? 여기만 파요. 그래갖고 나중에 밟으면은 거기가 턱이 있어가지고 안 밟아져. 뭔 말인지 알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자동차는 너희들이 이제 이거 우리 교수님이 돌아다니면서 무슨 뭐야 속도 위반을 하라는 게 아니고, 고속도로 괜찮은데 딱 들어가면 얼마 한번 밟아봐? 한 160이나 이렇게 해서 쫙 밟아가지고 그냥 쫙 한번 한 2, 30km 한 번씩 쫙쫙 빼줘야 돼. 그래야 이제 자동차도 달리고 싶다 그럴 거 아니야. 달리고 싶다는 한 번씩 쫙쫙 뽑아줘야 돼. 그다 스피드건에 걸리면 별 수 없고. 이제 그게 중요해. 이제 이런 것들이 자동차를 하는 거지. TPM. 그래서 이제 이 TPM은 토탈 프로덕티브 메인티넌스다 그러는데, 이제 내가 이거를 토탈 페인팅 메인티넌스다 그래.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까 어떻게 해요? 나쁜 엄마는 애들 어떻게 한다고? 맞으면 목욕은 안 시키고 옷만 좋은 거 사다 주는 거, 이게 바로 페인팅만 그냥 기계에다가 먹통으로 바르는 거지. 이래 놓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래 놓으면은 이게 막 이렇게 해놔 버리면은 다 지워져 버리지 않냐. 이제 안 되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너희들 이제 이게 뭐냐? 화재 감식이잖아. 이거를 페인트 칠하면 여기를 막 페인트를 칠해놔 버려. 그러면 감시가 안 돼. 맞으면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토탈 TPM은 토탈 프로피터블 메인티넌스다. 돈 버는 메인티넌스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토탈 필로소피컬 메인티넌스다. 철학적 TPM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이제 이런 걸 보면은 그런 거 알 수 있잖아. 문제는 또 있습니다. 그나마 설치된 수준형 스프링클러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곳은 감지기 부분을 페인트로 칠해버려 작동 자체가 어렵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페인트를 칠은 문제는 또 있습니다. 그나마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야 되는 거는 이제 이 스킨십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설비를 이렇게 닦지 않냐? 닦으면은 설비가 뭐라고 해? 벙실벙실 웃는다고 해야 돼.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보여야 돼.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알겠지만 자동차에도 뭐가 있다고? 식이 있어요. 생각이 있다고. 이게 주인이 나를 산 다음에 한 번도 안 닦아줘. 그러면 그 자동차가 뭐를 해? 추석 때 그냥 시골 내려가는데 그냥 중간에서 고장 딱 내지. 그러면 자동차 주인이 뭐라고 하느냐? 아 이거 애 먹이네 그러지 않아? 자동차도 애를 먹일 수가 있어. 애를 먹인다는 게 식이 있어야 먹이는 거 아니냐. 애를 먹이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뭐가 중요하다고? 스킨십이 중요한데, 무생물에도 뭐가 있다? 식이 있다는 게 식이 있다. 이 무생물 식이 있다. 이게 너희들이 마다면 이렇게 이제 이런 TPM이나 이런 걸 열심히 하다 보면은 철학이 생겨요. 이것은 음악을 그려주지 않은 양배추인데요. 이 안에 생물이 굉장히 많은 걸 알 수가 있죠. 이 배추 같은 것도 그린 음악을 들어주면은 싱싱하게 자란다. 전혀 생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음악을 그려주고 안 그려주고의 차이라고. 여러분들이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람이 약간 이제 사기꾼 좀 비슷한데,
이 사람이 쓴 물은 알고 있다라는 책 읽어봤냐? 사람이 물에 대해 사랑과 감사를 보내면 물도 이에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에버터 씨는 그렇죠. 사랑과 감사의 말을 들려준 부모의 결정은 선명하고 예쁜 육각형을 이루는 데다 역설과 부지런을 들려준 부모의 결정은 무참히 깨져버리는 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말로 빠가야로라는 게 바보라는 뜻이거든요. 빠가야로 하면 물이 이렇게 변한다. 근데 약간 좀 사기성이 있을 것 같지 않냐? 근데 어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베스트셀러로 이게 팔렸으니까 물은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알겠지만 무생물에게도 뭐가 있다고? 생각이 있다, 식이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게 어쨌든 너희들이 이 설비 관리 같은 게 하는데 설비를 뭘로 생각해라? 나의 아들, 우리 아들. 그래서 나의 설비는 내가 지킨다. 자주 보전. 그것을 딴 말로 하면 뭐라고 한다고? TPM, Total Productive Maintenance. TPM의 운동은 어디서 시작했다고? 1969년 일본의 어디? 일본 전장. 일본 말로는 니온덴쇼. 니온덴쇼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만도기계하고 비슷한 회사예요. 만도기계라는 게 현대자동차의 그 전장품을 공급하는 회사지 않냐. 요새는 이제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회사 중에 그 현대 모비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모비스하고 많이 성격이 비슷해요. 이제 일본에 이제 근데 일본의 니온덴쇼라고 해가지고 도요다의 자회사야. 이게 도요다 자동차의 협력업체인데 도요다에다가 그 전장품, 이게 전기, 모터 이런 거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TPM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은 미국의 어디? IBM에서 뭘 만들었다고? MRP.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서는 이게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경영 기법을 보면 미국은 좀 더 이렇게 큰 것들, 이게 말하자면 전략적인 거, 경영적인 거고 일본은 바닥에 있는 거, 어떻게 하면 설비를 잘 돌리느냐 이런 거, 마이크로한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이제 미국 애들은 마크로한 거, 뭐 전산을 시청해서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이런 거가 이제 주로고 일본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이 훨씬 더 현실적인 면이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이게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만에 하는 이제 장가를 가서 애를 낳거들랑 애 데리고 뭘 하라고? 목욕탕에를 자주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하고 아버지하고 뭐를 많이 해야 돼? 스킨십. 그러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많이 친해진다는 거 알겠죠? 이 스킨십을 통해서 이게 피부와 피부가 닿아야 이게 스킨십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신장 이식 수술을 했을 때 어머니와 아들, 아들과 형제와 와이프와 했을 때 어느 것이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을 것 같냐? 부부간이 제일 높다 그래. 왜? 항상 스킨십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걸 알면 돼. 이렇게 하면은 따끈따끈하지 않냐? 따끈따끈하다는 건 뭘 의미해요? 나의 몸에 있는 전자가 이 책상으로 가고 책상에 있는 전자가 내한테 옮긴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게 빨가벗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면 왔다 갔다 하면서 뭐가 돼? 동질화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부부는 같이 살면 뭐가 된다고? 얼굴이 비슷해진다 그러지 않냐? 그래서 이제 스킨십을 통해서 가까워진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TPM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 이게 설비에도 뭐가 있다? 생각이 있다. 그래서 내가 설비한테 잘해주면 설비가 내한테 보답을 한다. 이런 생각. 이게 이제 TPM. 그게 이제 필로소피컬 메인테넌스다. 우리 철학적 맞으면 메인테넌스다 이제 하는 것들이 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TPM은 토탈 프로덕티브 메인테넌스. 그래서 이제는 설비를 딴 사람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작업자들이 항상 돌봐가지고 이 설비가 온전한 상태로 유지돼가지고 이것이 뭐를 하도록 생산 효율을 높이도록 하자라는 운동.
이것이 1969년에 일어났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나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TPM이 보급이 됐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 아까 얘기한 대로 보존 공학회장을 한 20년 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직도 우리나라에 그 기업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를 배우면은 그날 가서 심심 오면은 전산에 들어가서 TPM하고 한번 쳐봐. 쳐보면은 아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지금 TPM 운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컨설턴트가 된다면 약 20%는 TPM 컨설턴트예요. 왜 TPM 컨설턴트냐면은 왜 TPM이 좋냐면 TPM을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좋아지냐면은 회사가 깨끗해져요. 이제 청소 이런 걸 하니까 깨끗해져. 그러니까 사장이 금방 경영혁신이 일어난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 이게 TQC 활동을 한다면 품질이 좋아지는 건 그렇게 쉽게 좋아지지 않지 않냐. 뭐 사람 몇 명이 모은다고 그냥 그렇게 갑자기 좋아지지 않는데 TPM은 그냥 회사가 금방 깨끗해진다든지 기계가 반질반질한다든지 막 이렇게 하니까 사장들이 되게 기분 좋아하지. 막 옛날에는 막 기계에 막 기름이 끼고 먼지가 끼었던 거를 아까 뭐라고 엄마가 애를 이렇게 말하면 뒤를 씻겨주는 것 같이 깨끗하게 씻겨라 뭐 이런 운동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기계가 깨끗하고 반질반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자들도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 그 깨끗한 기계 와가지고 작업을 하니까 깨끗하고 그러면 이제 뭐가 줄어들어? 재해율이 줄고 말하면 이렇게 사고 나는 일이 줄고 그 다음에 고장도 줄고 그 다음에 이제 모랄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뭐를 느껴? 작업자들이 말하면은 돼지고기 안 먹어도 목이 컬컬하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고 깨끗하니까 자 그러면서 아 이게 TPM은 참 좋은 운동이구나 이걸 피부로 느끼지. TQC보다는 이게 훨씬 더 직효약이에요. 빨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TPM을 도입하고 있지 않은 업체는 거의 없다. 이게 너희들이 이제 아마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오늘 들어가서 뭘 찾아보라고 MRP 그다음에 TPM 이런 거 한번 쳐서 보고 아 지금 내한테 들은 것보다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경영 기법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TPM에 자신 있으면 어떡하라고? 입사 면접심에 갔을 때 어떡하라고? 자네 요새 산업과에서 뭘 배우나? TPM도 배우고요. 그럼 TPM 알아?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질문도 받고 면접시험 시험 문제를 TPM으로 내기도 하고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